자, 월요일입니다. 국내 경제 이슈들 점검해보고요. 또 한 주간의 주식시장 전망해보는 시간인데요. KTB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 이코노미스트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경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시즌이 이제 슬슬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연말이 다가오니까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해야 이제 주시장도 이제 마이크로하게 더 분석을 할 텐데, 지난주였죠? OECD가 세계 경제 전망치를 조금 낮춘 것 같아요. 근데 대충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조금 전망을 좋게 하는 반면에 이 신흥국들 경기 전망은 조금 더 어둡게 한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좀 요즘에 경기에 대한 그 전망을 하면서 좀 혼선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원래 OECD나 IMF나 이제 대부분의 그 소위 이제 글로벌 공신력이 있는 국제 기구에서 이제 전망치를 1년에 한 보통 2번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5월, 11월 뭐 예, 뭐 대략 5, 6월에 한 번 내고 이제 10월, 11월에 이렇게 내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IMF가 10월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OECD가 11월에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왔는데, 내용인즉슨 지난번 5월 달에 발표했던 것보다 이제 조금 낮췄습니다. 근데 5월 달에 왜 이렇게 좋게 봤냐라는 거 보면은, 그 전에 계속 올렸거든요. 전망치를.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계속 올리다가 올린 거에 비해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올려놓으니까 이번 전망에서는 좀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치도 낮추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올해 추정치도 낮추다 보니까 내년 전망치도 이제 같이 낮춘 거죠. 올해 꽤 낮춰지니까 자연적으로 낮춰지죠.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를 한 1.6이나 1.7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원래 전망치가 2%대 초중반 뭐 이렇게 보던 거를 이제 현실에 맞춰서 1.6%, 7% 이렇게 낮췄습니다. OECD, IMF 전부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 전망도 원래 2%대 후반 내지는 3%대 초반을 보다가 조금 낮춰가지고 이제 2%대 중후반, IMF는 2.6을 받고 OECD는 2.7, 뭐 대략 2.6에서 2.7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1.6이나 1.7에서 내년에는 2.6이나 2.7로 올라간다라는데 양기관이 다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합의를 본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를 나쁘다고 봐야 되느냐, 좋다고 봐야 되느냐. 올해보다 좋은 거죠. 1%포인트나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제가 올해 2.8이나 2.9 정도, 전년비 한 2.89% 정도로 보는데, 이게 이제 3% 초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경기를 나쁘게 봤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는데, 내년 전망은 그러면서 한 3.6 정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2.9에서 내년 3.6이면 이게 경기가 내년에 좋아지는 거냐, 나빠지는 거냐. 원래 아주 세게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덜 좋아진다라는 표현은 맞는데, 내지는 경기의 확장 속도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 연초에 봤던 것, 혹은 상반기에 봤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온건하게 확장된다라는 표현은 맞겠지만, 올해에 비해서 내년 경기가 나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10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세계가 3.8이거든요. 내년 3.6이면 거의 평균 수준.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대략 뭐 그 한 20년 평균으로 잡더라도 한 3.4 정도입니다. 그러면 3.6이면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11월 말 시점에서 내년도에 대한 모든 국제기구들, 전문기관들의 경제 전망에 대한 소위 그 컨센서스는 올해보다는 평균적으로 높게 보고 있다. 근데 당초에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그 실수를 인정해서 조금 깎아내린 것 뿐이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쁜 쪽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느냐. 그리고 올해 대비 내년에 좋아지는 거에 대한 반영도는 어느 정도냐. 뭐 여러 가지 주가라든지 채권 시장에서 이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팩트, 그러니까 현실 자체는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저점이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다라는 쪽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없다. 뭐 다 같이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난 5월 달에 전망한 것보다는 조금 낮춘 건데, 그 낮춘 이유를 이제 발표문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을 낮춘 게 아니고 주로 신흥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 기억에는 예년 같으면 이 선진국 경제는 굉장히 그 온건하게 성장을 해주고 뭐 러시아라든지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규모가 큰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만 이런 신흥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 이 그 성장률의 어떤 갭이라고 할까요? 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 가운데 우리나라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조금이지만 낮췄고요. 또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조금 그 환경적으로 치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뉘앙스로 맞습니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신흥국의 대표격인 중국이 성장률이 이제 그동안 10%에서 9%대, 8%에서 이제 올해 7%대. 그렇죠. 7.56 정도가 보이고 내년도에는 이제 그것보다 더 낮춰서 7.2 내지 3. 네, 심한 경우에 뭐 6%대도 얘기를 하는 데가 있고요. OECD는 물론 이제 7%대 후반, 8%가 이제 받습니다. 어쨌든 조금 편차가 큰데요.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한 예측은. 중국 경기를 낮추다 보니까 어쨌든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성장률도 또 이머징 전체가 조금 그 하향 조정되는 이제 그런 모양새고요.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당연합니다. 지금 사실은 선진국은 굉장히 독한 약을 써서 지금 경기를 정말 뭐 물불 안 가리고 회복시키는데 지금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고 만약에 이 약마저 안 든다면은 뭐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이제 막바지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신흥국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느긋하게 선진국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뭔가 지금 그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그 어떤 정책 수단을 좀 아끼는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은 글로벌 금리 인하에 그동안 좀 충분히 동조를 안 해왔거든요. 둔감했죠. 중국도 여전히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지금 여유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진국은 굉장히 그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지금 성장률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 올라오는 모양이고 신흥국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에 아무래도 선진국이 조금 수입 수요를 늘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수출 중심의 경제권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이제 후행해서 선진국에 뒤쫓아가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그것도 이른바 낙수 효과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모양인데 어떤 분들은 뭐 이번엔 낙수 효과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은 뭐 미국 자체가 경기 회복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수출 중심이고 과거처럼 이게 수입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미국 안에서도 일단은 수요가 증가하고 고용 시장이 회복이 되면 일단 마트에서 물건이 많이 팔리는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단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낙수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선진국의 미국의 경기 회복으로 인한 그 수혜가 신흥국이 충분히 예전 같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신흥국 성장률과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 대해서 조금 하향 조정하거나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견해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맞고요. 하지만 중국 경제 성장률이 경착륙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6%대의 성장률로 이렇게 이제 내려앉지만 않는다면, 그다지 신흥국 시장에 대한 우려는 시간이 지나면서 선진국 경기에 후행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어쨌든 뭐 미국을 요즘 들어서 정말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지금 나온 게 지금 벌써 반년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과연 이 새로 임명된 그 자넷 옐런 그 차기 연준 의장이 과연 이 양적 완화 축소를 언제 때부터 밀어붙일 거냐. 이게 이제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경기 좋아지는 거를 뭘로 볼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추수감사절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미국 전체 소비 한 20%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때 미국 사람들의 지갑이 얼마만큼 열려줄 거냐 이게 이제 또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들의 어떤 그렇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좀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민간과 또 정부 입장이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는 그 소비가 좋을 거다 이런 입장도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별반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입장도 나오는 것 같고 좀 헛갈리는 상황인데 박사님 보시는 미국 소매 판매 이번 달 말부터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는 결론적으로 조금 그 좋게 보는 기대에 부응해 줄 거다. 네. 좋게 보는 정도를 뛰어넘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게 이제 과거 한 10년 평균이 한 3.3% 네. 이제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의 그 기간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전년 대비 증가율 평균이 한 3%대 초중반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4% 정도에 육박할 거다. 한 3.89 정도로 이제 지금 미국 소매협회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내놓는 측면도 있는데 저희가 보는 이제 객관적인 지표는 어쨌든 소비 심리를 물어보는 이제 그 서베이 컨센서스 지표들은 괜찮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가계가 실질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이제 고용 상황하고 실질 임금이죠. 그리고 미국 가계가 최근 5년간 부채 조정을 해왔거든요. 그 가처분 소득 중에서 어느 정도 소비 여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자나 여러 가지 그 금융 비용으로 지출되고 남은 실질적인 소비 가능한 가처분 소득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 그리고 또 신용카드나 이런 그 회전 신용이나 비회전 신용을, 특히 회전 신용을 이제 쓸 수 있는 크레딧 카드를 긁으려면 신용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신용카드의 연체율이라든지 또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낮아져야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숨통이 튀어서 소비를 하게 되고 신용카드를 자신 있게 이제 긁을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지금 자신 있게 긁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그 은행의 이제 그 무수익 여신 부실 채권 비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가계 입장에서 본 소비자의 대출 연체율 한 7%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연준이 지금 한 3조 달러 정도의 채권을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지표도 안 나온다면 사실은 헛돈 쓴 거다. 헛돈 쓴 거죠. 돈값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서 가계부채를 조금 줄여주는데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힘이 돼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행복기금 같은 거는 뭐 그다지 큰 것도 아니군요. 미국 뭐 그 3조 달러에 비하면. 게임이 다르죠. 그렇죠. 3조 원이 아니라 3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GDP가 16조 달러인 걸 비하면 뭐 굉장한 수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국 소비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계 신용 여건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된 상태고요. 물론 이게 이제 소비와 바로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내년도 고용 사정이 내가 직업이 조금 내년에도 직장을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내지는 올해 연말에 그래도 조금 보너스가 뭐 작지만 조금 나왔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뭐 연체 뭐 금융비용 부담도 지금 전체적인 자기 소득에서 조금 줄어들었어. 저금리의 효과로요. 이러면 조금 긁어보는 거죠. 뭐 조금 사보는 거죠. 뭐 자동차도 타고 다니다가 도저히 고쳐 쓰다가 지금 안 되니까 조금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 팩토링 해가지고. 텔레비전도 뭐 도저히 이게 안 나오고 뭐 치치거리니까 뭐 조금 바꿔보는 거고요. 이제 이런 소비들이 조금씩 일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아주 탄력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화려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모여서 소위 저금리에 의해서 가계가 보조금을 받은 효과가 소비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좀 느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용률이 실업률이 지난 뭐 소비 시즌에는 이제 거의 9%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7.3%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밑에 고용 시장은 뭐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네.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고용당하고 아직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조금 개선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한숨 났다 이거죠. 예, 한숨 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 압력이 높은 건 아닌데 일단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지갑을 열 만큼 여건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이번 소비 시즌에 아마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비 시즌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테이퍼링의 의사결정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내년도 전체의 미국 소비 시장 혹은 고용 시장, 결국엔 소비가 늘어야 고용이 늘면서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소비마저 안 는다 하면은 상당히 좀 경제 전망이 다시 우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식시장이 이미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는 더욱더 연말 소비 지표와 같은 경기 지표에 상당히 민감하게 과거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왜 연말 소비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적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2005년도인가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교회에 나가서 쇼핑몰에서 이렇게 쇼핑을 하는데요. 파킹랏, 그러니까 주차장에 차를 대고 가족들이 다 쇼핑몰에 들어갔다가 계속 나르는 거예요. 쇼핑을 한번 해서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차 트렁크나 차 뒷좌석에 계속 쇼핑백을 재놓고 다시 들어가서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저는 처음 봤거든요. 야, 이게 미국의 쇼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2008년도에 갔을 때 제가 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인파가 없어졌던 걸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즌, 그러니까 그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에 이르기까지 이 연말 쇼핑 시즌마저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미국 경기는 정말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이제 맞습니다.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이제 양적 완화를 지금 화면에 나오네. 저런 정도의 이제 그 러쉬를 이루는 쇼핑객들이 이제 뭔 일이라는 것 같죠. 예, 뭐 무차별적으로 사재에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소비의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비를 하는데 과연 이제 2013년도 쇼핑 시즌에도 저런 인파들이 몰려들 거냐? 이걸 보고 이제 자넷 옐런을 비롯한 연준 멤버들이 또 결정을 하게 될 테니까 더욱더 저희가 주목이 되는데, 자, 그러면 올해는 사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안이 어쨌든 미봉책으로 넘어갔고 정부 셧다운 문제도 또 미봉책으로 내년 초반으로 또 밀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저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건데 그 외에 어떤 그 재정적인 이벤트, 악영향 뭐 이런 것들이 증시에 또 발목을 잡을지도 걱정이 좀 스러운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뭐 지난번 그 부채 한도 협상 이런 부분을 뭐 혹자들은 이제 공갈 자해쇼다. 이게 참으로 이제 어처구니 없는. 어차피 드라마의 결론은 뻔한데 그 사이에 이제 흥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서로 정치인들이 그 표를 의식한 양당의 힘겨루기에 불과했다라고 이제 폄하하는데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 1월 중순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재협상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내용을 뜯어보면은 그때까지 만약에 의회가 그 한도를 안 늘려주면 행정부의 이제 수장인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안 되니 의회에서 이거를 통과시켜 주시오 하고 이제 서한을 보내서 요청을 이제 하는 거죠. 하면은 의회에서 이제 3분의 2 이상이 반대를 안 하면 일단 그 행정부가 임시적으로 그 행정부의 안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원을 말할 것도 없고 상원도 3분의 2의 반대가 나올 정도는 지금 그 민주당 의석으로 봤을 때는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1월 중순에 부채 한도 협상 이슈는 사실은 지금 우려만큼 크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의 정치적인 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는 뭐 지금 미국의 법률안과 지금 의회와 행정부의 구도상 특별한 반대가 없는 쪽으로 되면서 우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그러니까 사실은 1월 달에 있을 어떠한 정치적인 이벤트는 이벤트조차로서도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가 예. 그렇게 위험 요소가 아닌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부채 협상 문제보다는 어떤 그 테이퍼링 문제가 되겠죠. 네. 예, 지금 12월 달에 일단 FOMC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17일 날 내년 1월이 또 FOMC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는 1월 가능성보다는 3월에 조금 더 그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조사 예상이. 참여하는 분들의 희망도 좀 섞여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연준이 또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또 느닷없이 하면 시장이 또 어떤 대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3월이 좀 유력하고요. 1월보다는. 네. 1월은 좀 바쁘다라는 거죠. 부채 한도 협상 문제도 어쨌거나 있고 네. 또 새 연준 의장이 어쨌든 취임하면서 바로 또 액션을 취하는 부담도 그러게요. 있고 해서요. 그래서 3월 정도로 지금 기정사실화 돼 있고 대신에 FOMC 지난번 발표문에서도 보셨듯이 1월에 하든 3월에 하든 테이퍼링은 시작되지만 양적 완화는 축소하지만 그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그 여유 있게 네. 못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유 있게 이제 상황에 맞춰서 좀 장기간 이렇게 QE를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그 뉘앙스를 지금 남겨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초기 테이퍼링의 불확실성이 가셔지면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의 반응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매를 맞았는데 의외로 설국열차 보셨겠습니다만은 나와서 보니까 아무도 얼어 죽지 않더라. 실제로 유동성 축소도 없고 테이퍼링으로 인한 경기 위축도 없다라는 쪽으로 되면 주식시장은 이제 상당히 불확실성 악재를 극복한 상태에서 오히려 뜀박질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맷집이 생겼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 매를 맞을 때가 지금 문제지요. 사실은 첫 회초리를 딱 맞고 나서 그것도 너무 시장이 아파하면 다음에는 조금 천천히 때릴게 내지는 조금 약하게 때릴게라는 제스처를 취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매 횟수는 정해져 있는데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학생이 아파하면 조금 쉬었다 때리지만 언젠가 또 때릴 거니까 그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되는 거고. 불확실성은 되지만 첫 테이퍼링을 전후로 해서 채권 시장의 금리가 지나치게 요동을 치지 않고 네. 또 충분히 민간 신용이 개선되면서 유동성 축소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경기의 불확실성 재료가 오히려 경기가 회복되면서 테이퍼링의 불확실성 재료를 눌러주면 네. 실제로 이제 경기에 사람들이 모든 초점이 모이면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양적 완화 축소하는 이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원점으로 노멀하게 돌려놓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 당연하지. 당연하네. 그런데 제로금리는 계속 유지되네. 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제로금리다. 제로금리가 계속 일을 해주기 때문에 네. 즉 통화정책의 어떤 그 경기 부양적인 조치로서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돼서 생기는 초과 부양적인 어떤 그 연준의 불필요한 초과 부양적인 부분만큼은 테이퍼링으로 이제 걷어들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금 용인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모양이 저희들은 이제 나타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테이퍼링 초기에 좀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과제고요. 막상 테이퍼링이 시작된 다음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각 증권사에서 내년도 주식시장 전망치들을 다 쓰고 이제 업종 담당자들은 또 각기 맡은 업종에 대한 전망도 쓰고 지난 주말이 제일 바빴던 그 기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뭐 1월 1일이나 12월 30일이나 같은 날입니다만 올해 주식을 어떻게 하고 넘어갈 거냐, 갖고 넘어갈 거냐, 더 살 거냐, 아니면 정리를 좀 일부 할 거냐, 이게 이제 슬슬 고민스러워지고 또 배당에 관련된 부분도 좀 있는데요. 박사님께서 보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투자 전략이라고 할까요? 연말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내년 1분기를 바라보고 지금 전략을 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내년 1분기라고 한다면 지금 보이는 쪽은 약한데 보이는 쪽이라면 경기 요인은 지금 약한데 지금 보이지 않는 쪽이 그러니까 화폐적 현상 어떤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폐적 현상에 따라서 선진 시장,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이는 요인, 경기 요인에 의해서는 이머징 시장은 지금 소외를 당한 네. 그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신흥 시장이 이제 이머징 시장, 선진국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신흥 시장이 이제 선진국 시장의 조정에 후행해서 오른 것도 없이 이제부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비관론이 되는 건데 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화폐적 현상이 신흥 시장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경기적 요인, 즉 눈에 보이는 요인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투명하게 시장의 심리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베타가 높은 신흥 시장 쪽이 선진국 시장보다는 조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번 연말에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은 조금 더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을 주워 담는 게 마지막 좀 이런 경기 관련주를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느냐. 막상 외국인들이 그런 이제 경기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화폐적 현상에 의해서 다시 2차 순매수가 들어올 때쯤이면 지금보다는 화학, 철강, 산업재, 은행, IT주를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우리가 주고 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행동을 하면 외국인보다 비싸게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번 연말에 내년도 경기 레벨이 올라가고 화폐적 현상이 선진 시장에서 신흥국 시장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즉 유동성 요인이 강화되기 때문에 좀 신흥 시장 쪽의 경기 관련주를 특히 우리나라 시장의 경기 민감주를 좀 이번 연말에 좀 매수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 이코노미스트께서는요, 현재 OECD가 그 상반기에 보다도 하반기에 내년도 경제 전망을 낮춘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올해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보다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거의 1%포인트 정도 높게 전망을 하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아마 내년도 1, 4분기, 2, 4분기에는 우리 시장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모멘텀이 이 선진국의 경기 모멘텀으로 인한 주가 상승 모멘텀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조정을 받을 때마다 경기 민감주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찬스로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